청주집을 처분한 게 아니라 지역의 유권자를 처분한 거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안 보면 되겠네. 경제적, 개인적 합리성은 타당한 선택이 되지만 정치적 신중한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선택이 아니었나. 역시 불패는 강남이야. 딱 신호를 줬죠. 당신들도 이렇게 하시라. 맞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번 사건을 보고 좀 자괴감, 창피함 같은 것이 많이 드는 것 거기에 같아요. 좀 누구 집 아들은 원룸 하나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러느냐? 다만 우리가 그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시지탄이다. 이미 버스 다 떠났습니다. 야. 그러면 강남 꼭 갖고 계시라고 조언 드리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유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티즌들의 쓴소리가 7월 초 지난주 내내 아주 근데 이 정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역을 팔아먹은 매청노다. 청주 집을 청주 집을 처분한 게 아니라 지역의 유권자를 처분한 거다. 그렇죠. 지역민으로서 이건 마음이 아픕니다. 버림받은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을 두고 지역 네티즌들께서 쏟아낸 비난의 글입니다. 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지 라이벌의 불꽃 토크 리얼 토크 한판에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노영민은 왜 청주 집을 팔았나? 입니다. 본인은 서울 집하고 청주 집을 잘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고 참모진들에게도 집 한 차만 남겨놓고 다 팔아라. 네. 본인은. 네네. 이게 갑자기 옛날 훈장님 생각이 나가지고 다 남부하면서. 정부에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좀 먼저 상황. 정부에서 계속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뭐 23번째까지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실패하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다주택자, 특히 강남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들을 좀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으니까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직원들도 모두 두 주택이 있으면 한 주택을 처분하라. 그래서 본인도 이번에 한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게 마침 청주 주택을 처분하는 식으로 됐던 거죠.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서울의 반포동의 한실 설해 아파트하고 가경동의 청주 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13평, 평수로 따지면 13평, 전용 면적이 13평이고 가경동 집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134제곱미터, 40평 정도, 전용 면적만은 40평 정도인데 가격 차는 월등히 차이 나죠.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5억 정도 간다는 거고 시세가. 청주 같은 경우는 40평임에도 2억 5천만 원밖에 안 가는데 뭐 지역구 출신의 연구도 많은 분이고 향후에 뭐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도전한다고 하는데도 지역의 주택을 처분했다. 지역의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 네네. 더 거슬러 가면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작년 초인가에 이제 그 다주택자들을 다 처분해라 하면서 강력히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실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도 이제 23번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4번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하더라고요. 우리는 23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규제를 하는데도 이제 안 잡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떤 발언을 강력한 발언을 했고 노 실장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처분해라. 아마 실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여당 의원들이나 어떤 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이 가진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처분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당장 그게 화살이 부메랑이 돼서 이제 당신에게 먼저 돌아온 거죠. 부동산 정책 고위공직자들 솔선수범하자 본인이 본인 입으로 먼저 강력하게 권고사항처럼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본인은 또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판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팔게 했는데 하필이면 또 지역의 집을 팔아서 이런 판다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논란이 거죠, 됐고 그렇죠? 실제로 지지난주 일요일인가 판매가 됐대요. 청주권은 부동산 이제 거래가 됐다네요. 됐다고 네. 이제 하고 서울 것도 이제 문매를 맞으니 7월 중에 서울에 거주하는 식구들이 이렇게 갈 곳이 정해지면 매각을 하겠노라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이 사안을 두고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실망감을 많이 느꼈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앙에서 그 각 그
노영민 실장님이 속했던 민주당 네. 내 목소리도 장난이 아니지만 그보다 저희 지역 내에서 목소리가 정말 큽니다. 예. 그러면 청주를 버린 거냐? 그러면 다시는 이제 안 보면 되겠네.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이제 예. 뭐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출마하지 마라, 공직자 출마하지 네, 마라 네, 이런 네, 의견까지도 다 이제 다양하게 아주 그 분노가 표출되고 그러니까 있죠. 예전에 저 지역에서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은 뽑아줬는데 그때는 우리 식구였고 이제 상식적으로 돈 계산해 보니까 안 맞네? 그럼 버리는 거냐? 뭐 이런 뉘앙스가 지역민들은 배신감이 큽니다. 지역 유권자들로서 배신감은 크죠. 상당히 큰 건 맞는데 다만 우리가 그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 알고 있다니요. 비서실장을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그만뒀을 때 다음 지방선거에서 지사나 도지사. 아니면 뭐 저기로 국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거다 지역에서 얘기가 이렇게 예상을 많았는데 노영민 실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을 그만두면 정계를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반포동에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서초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실 생각이었는데 우리만 괜히 헛물 켜고 있었던 것이 본인은 아닌가. 지사 생각이 없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예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옹호하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 어머나. 옹호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들을 본인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본인 생각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청와대 한복판에 있으면 모든 정무적 상황과 여론을 다 꿰뚫고 뭔가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노영민 실장께서 국사가 바쁘셔서 네. 지역의 어떤 여론 상황이나 또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나라 일, 큰 일이 바쁘셔서. 뭐냐면 요 직전에 저희가 6.17 대책, 예. 6.17 대책에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네. 강력히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청주 걸 버린다. 이런 느낌이 오니까 지역민들이 의식주 누구에나 공통되는 정말 최고의 관심사인데 우리는 버려진 상태에서 진짜 버리는 거냐 이런 어떤 폭발하는 민심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실장의 개인적인 선택, 경제적 선택만 따진다고 그러면 노 실장이 선택이 맞을 수 있어요. 서울 집을 살리고 청주 집을 죽인다는 것이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은 예. 정치적 신중함을 갖추지 못했던 것 그런 선택이라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 나중에 총선이나 지사를 도전했을 때 이것이 커다란 문제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커다란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렇게 큰 뉴스가 될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처분하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이 뉴스거리가 안 되겠지. 지역민이 이만큼 반발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 개인적 합리성은 타당한 선택이 되지만 정치적 신중한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선택이 정말 아니었나.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데요. 너무나 그러니까 도지사 정치인으로서. 출마 여부랑은 이건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 또 지역민들의 본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뭐 누구나 집을 갖는 거 당연한 생각이고 또 좋은 집 갖는 걸 로망으로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렇죠. 마침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이 돼서 규제가 되는 마당에 지금 제가 하나 그 불만인 게 아까 13평 네.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상 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는 매매하고 이럴 때 실제 평수는 공급 면적 그게 기준으로 아니에요. 봐야지. 아까 네. 13평 뭐 40평 제가 아닌데? 그 13평 딱 나오는데 아내가 물어요. 예. 근데 반포에 13평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우리 통상 32평 산다 그러지 제가 25.8평 삽니다. 저는 이렇게 안 안 하잖아요.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20평짜리인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건 작은 집이다라는 걸 강조해 보려고. 근데 반대로 진로 줄여서. 청주의 그 가경동의 진로 아파트 자부심이 강한 곳이에요. 거기 예. GL 단지 생기고 이러기 전에 청주의 정말 최고급 주택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이 부심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하죠. 거기가 47평형인데 2억 5천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그게 규제 대상이냐, 조정 대상이냐? 더 자괴감이 드는 마당에 서울 집은 아들이 살고 있어서 이 집은 비어 있어서 이러니까 거기에 뭐까지 기름을 붓냐면 예. 그럼 요즘 금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 집 아들은 원룸 하나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러느냐까지가 이제 폭발이 됐죠. 이야. 노영민 실장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살리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것 때문에 지역의 유권자로서 예. 배신감을 느끼는 측면도 컸지만 뜻하지 않은 창피함도 느끼게 지역 아파트 소유자로서
지역민으로서 창피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어떤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13평인데 10억 내지 15억 간다는 거고 지금 청주 아파트는 경우는 40평인데 2억 5천. 거의 아.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로서 이야. 저도 서울에 친구들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 가서 이렇게 이제 대충 술안주로 얘기하던 것이 이제 아파트값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같은 평수 30평대, 40평대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 가까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가까이 계신 분하고도 얘기가 그럴 때 참 자괴감 같은 네. 것이 이 지역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번 사건을 보고 좀 자괴감, 창피함 같은 것이 좀 많이 드는 것 거기에 같아요. 좀 더해서요. 네. 지금 이제 말씀에 맥이 같이 되는 것 같은데 하필 청와대에서 또 노영민 네. 비서실장이 청주는 안 돼. 역시 불패는 강남이야. 이런 신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까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노동시장에서 주로 나오는 이론인데 시장 신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널 그 이펙트가 있는데 예. 그 시장 신호 이론은 주로 이제 정보의 불균등성에 있어서 정보를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아주 이번에 제대로 시장 신호를 줬죠. 자, 어떤 양당 간의 의사결정을 할 때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를 딱 선택을 했어요. 똑똑한 한 채. 그러니까 온 국민이 모두가 다 부동산에 다 전문가는 아닌 상태에서 딱 신호를 줬죠. 당신들도 이렇게 하시라. 맞습니다. 예.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 합리성만 보고 따져서 청주집을 포기하고 강남의 반포동에 13평짜리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이 의미는 정부가 아무리 고강도 정책을 펴도 실패할 것이고 강남 집값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개인적 합리성에 따라서 반포집을 선택한 거거든요. 결국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은 부동산 고강도 정책은 결국은 실패할 거고 강남 이 수도권의 일대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살아남을 거다. 판단.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것을 시장에 신호를 주는 셈이 됐던 거죠. 이제. 반포는 20평이래요. 20평. 13평이고 20평. 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석들과 내용들이 지역민들로 하여금 힘 빠지고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진 빠지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는 아, 뭐 내 돈 가지고 내 집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나 얘기를 한 껍질만 좀 벗겨보면 우리 지역 정서 또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자본주의에서 뭐 내 거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야기드리고요. 뭐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제 케이스에서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네.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예전에 청년위원장 시절 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 때 이제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당장 다 들어와라. 아하. 그 3년 차 돼서 친구들이 이제 많이 사귀고 괜찮게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참. 갑자기 들어오니까 사춘기 그 정말 짓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예, 그래서 예. 아내가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만큼 원형 탈모가 생기고 제가 정면 충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외제차 중에 굉장히 좋은 리무진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연락 받자마자 바로 한 7천만 원 손해 보고 매각하고 그러니까 능력이나 경제적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국산차를 이제 바꾸고 아니, 그때는 또 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예, 거죠. 정치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뭐 윤미향 씨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윤미향 씨 딸이 어떻다 누구 뭐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의 뭐 자녀들도 뭐 어떻게 했다 예, 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의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군요.